먼저 제가 평가한 소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전년도 제가 평가하고 나서 대학 입장에서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잘 아시겠지만 자소서가 없어졌습니다. 수상 실적도 빠졌고 교회 봉사활동도 빠지고 독서는 일단 전형 자료로는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 이런 환경에서 과연 학생을 뽑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 이제 뭐 식사 시간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일단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자소서가 빠지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소서처럼 보이더라. 자소서 느낌이 나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눈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창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개별 활동이기 때문에 그 개별 활동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학생 간 차이가 좀 크게 나더라.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너무나 중요한 자료인데 변별력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다 잘 써주니까. 그죠? 그래서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이제 그런 고민 속에 대학 입장에서는 어느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 좀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학생부 종합에서 뭘 가장 중심에 놓고 볼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 생각에는 주도성 같습니다.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이라는 그 표현 속에 결국은 답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주도성의 개념을 우리는 활동의 개념으로 학생부 종합은 주로 이제 풀어왔고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 주도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로 얘기를 해왔는데 또 하나 더 추가된 게 오늘 아마 첫 번째 강의에도 나왔지만 과목 얘기예요. 과목 선택도 주도성의 하나로 보기 시작했다.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록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전에는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쓰지 않았는데 제가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학생이 이 과목을 들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평가 기록에 이렇게 남긴 걸 보면서 제 스스로도 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주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목 선택 부분과 주도적 활동이라는 기존의 개념 이 두 가지를 결국은 보여줘야만 학생부 종합적인 준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개별 사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중간에 꿈이 바뀌면 일부 대학이 무전공,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공 자율선택제 이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꿈이 바뀌면 무전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무전공으로 가지 않더라도 대학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인데요. 주도성 마지막 내용에 공동교육과정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일반고에서 특목고, 자사고가 아닌 학교에서 과목 선택에서 자기 색깔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보통 교과 위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당연한 부분인데 일부 학생들이 경영학과 지원자가 비즈니스 영어라는 과목을 듣습니다. 비즈니스 영어가 영어 실력을 보여준다기보다 경영학에 대한 관심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어 독해와 작문 정도면 영어 실력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봅니다. 근데 왜 대학이 비즈니스 영어를 들은 걸 가지고 평가할 때 이거 왜 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제가 얘기했던 주도성 관점입니다. 이런 관심사로 비즈니스 영어라는 과목, 활동도 있지만 동아리도 있지만 동아리에 관심도 있지만 좋아하는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는구나. 한 두 과목 정도만 만약 그런 게 있다라면 학생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 분야에 관심을 뒀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 생각보다 변별에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마 자연계열 학문단위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참고하고 있을 거고 사실 제가 연구 책임자로 5개 대학이랑 같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여러 군데 좀 참고를 하고 있죠.
실제 이수 비율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핵심 과목은 95% 정도 듣고 지원하더라고요. 자연계는 이미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인문사회계는 과목 선택을 반영할까요? 이게 이제 제 스스로 갖는 고민이었어요. 자연계는 명확하게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이 있으니까 그걸 듣지 않으면 뭐 감점이 된다, 가점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는데 인문사회계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스스로 계속 고민하다가 최종 내린 결론은 권장 과목은 없지만 선호 교과는 있는 것 같다. 경영학과라고 하면 기존에 영어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수학이 많이 중요해졌어요. 더 중요해졌어요. 선호 교과로 보면 영어, 수학을 특별히 잘하는 학생을 좋아해요. 사회보다요. 예를 들면 정치외교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에 사회교과를 잘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교과를 중심에 놓고 봐요. 자연계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을 좋아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선호 교과 우선순위 뭐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서울 주요 대학 가려면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선호 교과에 해당되는 것은 1, 2등급 정도 받아야 돼요. 다른 과목은 조금 부족해도 결국 대학들이 선호하는 그 교과에서는 1, 2등급을 받아야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사회도 결국은 전 과목을 보는 것은 맞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중점적으로 뭔가를 우선순위에 놓고 보는 과목들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대학이 훨씬 더 넓게 보고요. 계열 단위로 제가 교과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도할 때 보면 정치외교학과의 국제법, 국제정치라든지 하여튼 사회교과라든지 조금 더 세밀하게 지도하고 있거든요. 예, 뭐 교육부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학은 그거보다는 넓게 계열 단위로 뭐 인문계 같으면 사회교과를 전반적으로 이수하느냐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선호교과에 대해서는 등급이 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갑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린 내용인데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생이 어떻게 비칠 거냐, 어떻게 보일 거냐의 문제잖아요. 세부논의 특기사항이 학생부 기록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업의 거의 대부분이 수업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 방식이 대학 입장에서 관심은 수업 그 자체라기보다 학생 개별적인 모습이거든요. 학생 개인의 개별적 모습들을 변별해서 대학은 평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 평가자 인칭이라는 개념으로 학생이 개별적으로 했던 활동들을 보고 교사가 어떤 역량을 가진 학생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면 그 내용을 통해서 몇 과목 정도만 비교하면 창의 융합형인지 토론 발표 능력이 뛰어난 학생인지 등등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 입장에서는 세부논의 특기사항에 어떻게 기록될 거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사례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사의 기록 관점일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세부논의 특기사항에 직업에 대한 경영학과라고 하면 마케팅과 광고 뭐 이런 데 관심을 두고 CEO 또는 ESG 경영 등 하여튼 경영 관련의 활동을 전 교과에 다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수학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과목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은 누굴 더 좋아할까요? 대학 들어오면 통계라든지 경영 통계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학생이 더 잘할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수학에 심화된 역량을 가진 학생이 경제학이라든지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수학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걸 더 선호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록은 수학에 대한 깊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것은
진로에 대한 부분은 소재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경영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마케팅과 광고를 하는데 뭔가 주제 발표를 했다. 간호사에 관심이 있어서 간호사에 대한 발표를 했다. 여기까지는 소재가 돼요. 영어라고 하면 영어의 기록은 그 간호사에 대한 활동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소재에 불과하고 영어에 말하고 쓰고 듣고 하는 그런 역량 자체를 대학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소재로 주제 발표를 했는데 발음하는 억양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남들보다 뭐 탁월하다든지 원어민에 가깝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대학은 그 학생이 영어 역량이 얼마큼 뛰어나구나 판단하는 거잖아요. 혹시 오해, 선생님이 기록해 주셨는데 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실까?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대학 입장에서는 그 교과에, 그 과목에 해당되는 토론 발표 능력이라든지 융합적 사고라든지 다른 교과랑 연계하는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여쭤봅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입시용으로 쓰십니까? 교육용으로 쓰십니까? 정말 99%가 입시용, 상급학교 진학용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정말 대학 붙이기 위해서 열심히 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학생부 읽을 기회가 있으실 텐데 결국 대학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학생을 보려고 한다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을 본다라는 얘기는 수업 활동이나 교과 발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제 고유명사라는 표현을 썼던 게 작은 따옴표 같은 느낌이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들은 이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인데 그 내용으로는 학생을 변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수업에 그 내용과 관련된 주제 발표나 책을 읽었는데 학생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 그런데 그 역량은 어느 부분에서 뛰어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저희는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보이려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뭐 수행평가라든지 주제 탐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이런 속에서 활동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 봉사는 최소한 뭐 한 40시간 이상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내 봉사활동이 그렇게 예전보다 많지는 않죠. 그러나 뭐 환경 청소, 환경 미화 뭐 이런 것만 채우는 학생이 있고요. 교과 교실에 물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물리학 교과 교실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학생이 있고요. 도서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건 학생마다 굉장히 다양한 봉사활동이 학교에서 진행되는데 의학계열도 마찬가지고 나눔과 배려를 공동체 역량에서 평가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여전히 봉사활동하고 수업활동의 일부 내용이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서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식이 예전 기록 방식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곳곳에 독서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학생 중에는 꼬리물기 독서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첫 번째 이제 주제 발표를 시킨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책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어떤 사고가 발전했고 다음 단계의 책을 또 읽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두세 권을 묶어 가지고 그 과목에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쓰는 독서들이 주도성을 보여주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 이런 느낌을 대학은 받고 있습니다. 출결이 최근에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1, 2회 정도 이렇게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학생들을 아주 소수만 봤다라면 최근에는 질병 관련된 결석이 13회, 15회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질병이긴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 평가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할까? 특기사항에 세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서류평가에서는 바로 감점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결국 면접에서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정리하고 세부사항으로 한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자료는 이 정도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소서도 없어졌고 대학이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이제 학생부만 가지고 저희는 학생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자료가 있는데 여러 내용들 다 이미 들으셨고, 제가 자기주도성을 뽑았던 이유가 2022 개정교육과정도 이미 주도성을 꼽았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관점에서 주도성을 보여드렸고, 오늘 이 앞 강의에서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만 짚고 가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 때문에 대학은 아마 정시 모집에 학생부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계는 과학의 원투 과목을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수학도 미적분 툴을 결국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자연계라면 불가피하게 아마 학생부를 반영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려움은 뭐냐 하면 대학 간에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누가 높은지에 대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학생부를 조금 더 반영비를 높이면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됩니다. 그리고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을 꼭 떨어뜨려야 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부 반영 비율을 또 너무 많이 높이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량이냐 정성이냐,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대외적으로 지금 표명을 했는데 일부 대학은 지금 정양적으로 전산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실질 반영률을 좀 낮춰서 예를 들면 뭐 한 4, 5등급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요즘 좀 해보고 있는데요.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중에 나은 걸 선택하도록.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가 있고, 그 중에 좋은 쪽을 반영해 줄 수도 있어요. 수시는 조금 다르겠지만,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변별력을 조금 낮춘다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28 얘기입니다. 고교 내신 5등급제는 경희대 정도는 지역균형 전형 전부 1등급에 들어갑니다. 현재 합격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다 1등급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현재 하고 있는 서류평가를 교과 전형에도 도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과 전형에도 서류를 평가하고 종합 전형에도 서류를 평가하고요. 정시 모집에도 자연계에 한해서는 어쩌면 서류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입제도가 2028이 되면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활용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수시, 정시 모두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아까 무전공 얘기도 전공자율 선택제 얘기도 좀 나눴는데, 대학 입장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정지원금으로 보면 경희대만 하더라도 한 60억 정도 매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아마 최소 10억 정도는 또 움직이는 정도로 재정지원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학 스스로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대학 입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이제 내용 중에 2025와 2026 간의 숫자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요. 2026이 대교육 승인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서도 일부 대학들이 2026학년도는 또 바꾸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를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5보다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2026이 2025보다 적어요, 인원이. 오히려 무전공 쪽에서
2025를 살펴보시면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이제 고민이 좀 있었는데 2026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시에는 교과전형이 좀 많을 겁니다. 수시는 교과, 정시는 수능 이렇게 이제 결국은 무전공을 가져가는데 교과전형의 경우는 이 전공 선택이 좀 탐색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은 무전공 학생들도 과목 선택 행위를 평가에 삼아야 되느냐, 평가에 넣고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희대가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긴 합니다. 자기 주도 역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 요소로 삼고 있었는데 이 무전공에 한해서는 자기 주도 역량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과목 선택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요소에서 제외할 수도 있죠.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는 평가 요소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희대는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왜 시켰냐 하면 2022 또는 지금 2015 교육과정의 특성상 본인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찾아서 반영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학과는 본인이 정한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물리학을 듣거나 물리학 관련 중심으로 과학 관련 과목을 열심히 듣는 학생이 있고요. 수능만 준비한다고 아까 잠깐 나왔던 과학 듣다가 사회교과로 또 이렇게 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기 색깔이 별로 안 보이고 뭔가 이게 정말 과목 선택이 모호한 느낌, 주도성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은 이 자기주도 노력, 자기주도 역량에서 일부 감점을 받는 거죠. 경희대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동대라든지 이미 무전공을 했던 대학들은 이 요소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 막 도입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을 놓고 어떨지 몰라서 대학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과목 선택 행위도 주도성의 하나로 보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자료도 조금씩 추가했는데요. 3명 중에서 누굴 가장 대학은 좋아할까요? 이 질문을 제가 우리 위촉 교수사정관님들께 똑같은 전국의 교수사정관님들 제가 강의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95%가 2번입니다. 2번. 대학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좋아할 것 같지만 결국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내 전공 좋아하고 대학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할 그런 학생들을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창의적 사고, 분석적 사고, 과학적 사고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평가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길이 있다. 대학은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보시면 교과 성적 위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전형 자료를 줄였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육 과정을 중심에 놓고 막 따져가지고 어떤 과목을 심화해서 들었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자기주도 활동입니다. 활동들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2026과 27은 방향을 하나로 정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좀 갈등이 있는데 현재는 세 가지를 놓고 한 방향이 뭔가 정해진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희대는 자기주도 활동의 개념을 여전히 중심에 놓고 보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종합전형까지도 교과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내신 등급이 1.7, 1.8 이 내역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니까 교과 성적 위주로 가는 것은 저희는 반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도성 관점이고 또 하나가 이제 중간에 있는 교육과정 중심인데요. 일반고 입장에서 이거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목고, 자사고는 자유롭지만 일반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민 속에 일반고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거 가지고 뭐 심화 과목을 몇 개 들었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교육과정을 훼손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자기주도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답은 심화탐구 역량이라는 결론을 제가 한번 내려보고요. 학생부상에 이렇게 보이면 합격하실 겁니다. 네. 이 느낌만 딱 들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쉽지 않죠. 그죠? 네. 인문계는 위계라는 게 학문 특성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양한 경험. 학생부를 읽어보면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인문계의 특성입니다. 자연계는 좋아하는 분야를 심층적으로 심화, 깊이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심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심화 탐구 역량 이렇게 정의해 보고요. 자, 실제 사례로 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교육과정은 앞에 설명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고 가면요. 대학 입장에서 평가하면서 보면은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과목을 듣지 못하는 학생,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듣지 않은 학생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학교 내 교육과정과 박, 또 다수가 이수한 과목과 소수가 이수한 과목, 그리고 보통교과 중심으로 또 전문교과를 포함해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 간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대학은 고민이 있고요. 실제 평가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평가할 때 교육과정을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학교가 이런 과목들을 쭉 리스트업 해놓은 거예요. 나열해 놓고 그 중에 선택하도록 했잖아요. 선택한 과목이 이렇게 음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개설했는데 학생이 들었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학생은 영어 이렇게 쭉 나오고 수학은 확통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인문계일 것 같다. 인문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 같다. 이런 느낌 들죠? 사회, 그죠? 그런데 제가 밑에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학생의 과목 선택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교육과정 편제표, 편석표상에 택4, 뭐 택시, 이런 식의 택2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선택하도록 하는 그 행위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학교가 미적분하고 확통을 묶어놓고 택일을 하도록 했다라면 대학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두 개가 개설되어 있는데 자연계 학생인데 확통을 듣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우리가 고교에 권하기로는 자연계 학생들한테 확통과 미적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좀 교육과정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정도만 쭉 보니까 인문계 학생이죠, 그죠? 자연계 관련 과목은 별로 안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초기에 이제 시작할 때는 다양한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일반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했고요. 오히려 충실하게 들어야 된다에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 충실하게 듣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이제 식당의 예를 많이 들어보는데 중식당과 레스토랑 메뉴를 한식당으로 가져오면 깊은 맛을 내기가 어렵다. 한식당은 한식 메뉴하고 승부를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일반고는 보통 교과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것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다 못 듣습니다, 실제. 그런데 일반고에서 딱 아쉬움이 뭐가 있냐면 한식당처럼 한식당에 후식이 없는 것처럼요. 그죠? 이 느낌의 자기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두 개 과목 정도, 두세 개 과목 정도가 완전 보통 교과로 채워져 있다라면 조금 색깔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과 비교하면 그런 어떤 변별력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약간의 조금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동교육과정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후식과 같은 과목을 좀 선택해달라. 교양 과목 괜찮습니다. 사회하고 과학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교양 과목이라도 그런 과목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도 합니다.
고급 수학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수학에 2, 3등급 받는 학생이 갑자기 이제 고급 수학을 들었다고 해서 수학 잘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목명에 대학들이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못 듣는 학생들한테는 바로 불이익은 주지 않고요. 다른 유사 과목들을 좀 보고 성적표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학생들한테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유사 과목들을 듣도록 딱 맞는 과목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과목명으로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대학 입장에서는 자연계는 학문 단위에 위계가 있어서 수학이나 과학 공부가 고등학교 공부에 안 돼 있으면 대학 들어와서 그 과목을 다시 공부하면서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인문사회계는 국수형 웬만큼 되어 있으면 경제든 어떤 과목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인문사회계 교수님들은. 그런데 묘하게도 자연계 교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세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내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 교육과정을 우선하되 이렇게 보시면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평가위원들은 학교 밖 교육과정은 3.7로 중요도가 좀 낮았고 오히려 학교 내 교육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응답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교육과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평가화면에 공동교육과정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시면 별표와 클로버 모양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공동교육과정입니다. 둘 다 공동교육과정인데 교내 미개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버 모양의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는 공동교육과정. 이 두 가지가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분돼서 알 수 있다 한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준비법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신 분도 있을 거고 5개 대학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기본적으로 평가 요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쉽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아주 자료집이 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총 10가지 평가 요소를 저희가 항목을 두고 있는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그리고 세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평가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진로 역량부터 먼저 소개를 합니다. 준비법으로. 과목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에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과별로 과목 선택이 있느냐, 계열 단위로 과목 선택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문사회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과 또 지원학과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한 것과 보통교과의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어떻게 볼 거냐, 무전공 모집단이 말씀을 드렸고 진로 희망이 중간에 바뀐 경우를 또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과목 선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인문, 자연을 나눠서 자연계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위주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문 계열은 선호교과별 우선순위에 맞는 과목 중심으로 맞춰서 좀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이수 노력입니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로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인문계는 계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연계는 전공이나 학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얼마나 듣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얼마나 듣고 있느냐. 여기 이제 좀 논란이 됩니다. 인문계는 과학 중점학교처럼 과목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과학을. 그죠?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 환경이 다르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교육과정 내에서도 사회교과와 과학교과를 융합적으로 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연계라면 종합전형에서는 과학 관련 교과를 많이 듣는 학생이 다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공과 관련 과목, 예를 들면 기계공학이라고 하면 물리학 1, 물리학 2,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만 이쪽에 계열에 맞는 과목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머지 하나 사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문사회계의 경우에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추가 연구를 계속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이때 한번 인문사회계를 특징을 보면 전국에 있는 사정관들한테 델파이 조사를 했더니 상경계 지원자도 경제수학이나 경제를 듣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는 거예요. 중대한 감점 사유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문사회계는 제일 아래에 있는 사회탐구 정도를 듣지 않으면 약간의 당연히 감점, 중대한 감점 사유가 좀 될 수 있지만 경영학과 지원자가,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나 경제수학을 듣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수형의 기본 성취가 좀 나오고 사회교과 어느 과목을 듣든지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서울대 자료도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었고요. 경희대, 저희 실제 사례를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학생은 보시면 수학 1, 수학 2 확통을 들었던 그런 학생이고요. 경희대 두 번째 학생은 경제수학과 심화수학, 그리고 뭐 진로영어 이런 과목을 들었던 학생이고요. 세 번째 학생은 경제수학과 심화영어, 생활속의 수학, 그리고 경제, 국제경제까지 들었습니다. 그죠? 1, 2, 3위 누가 대학이 가장 좋아할까요? 누구를 가장 좋아할까요? 결론, 3명 다 합격입니다. 네. 3명 다 합격입니다. 확률과 통계 정도까지 수학 1, 2 확통해서 수학이 1, 2등급 정도 받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들어와서 경제 과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 뭐 경제나 국제경제, 약간의 가점의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관심 분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꼭 안 듣는다고 결정적인 감점 이런 사유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계는 좀 다르더라. 자연계는 이 내용 보면 중대한 감점 사유가 많잖아요. 과학 안 들으면 감점 사유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리학 계열은 물투를 안 들으면 중대한 감점 사유, 화학 계열은 화투 안 들었을 때 중대한 감점 사유, 이렇게 이제 사정관들이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 연구를 합니다. 서울대로 이렇게 이제 권장 과목들을 발표를 해놨었고, 5개 대학이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 내용 중에 좀 특이했던 점은 확률과 통계가 대학은 5.0 만점에 중요도를 따졌을 때 4.7이 평균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꼽았는데, 이쪽 지원자들 내용을 한번 보면, 지원자들 이수 비율을 보면 70% 정도밖에 이수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미적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문과 과목, 이과 과목처럼 수능으로 오해하고 있더라. 이게 수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은 자연계의 경우에는 확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래서 지금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연구진의 의견은 그거였어요. 바로 핵심 과목으로 갈까? 그런 고민이었다가, 그렇게 가지 않은 게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많아서 핵심 과목으로 하면 불이익이 좀 클 수 있어서 좀 시간을 갖고 다음에는 2028 정도에는 핵심 과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저희가 약간의 좀 과도기를 좀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연구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계공학 같으면, 기계 분야 같으면 물리학 1, 2에 화학 1까지를 핵심 과목으로 꼽았습니다. 필수적으로 이 과목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권장 과목은 들으면 좋은 정도이기 때문에 꼭 듣지 않아도 아주 뭐 크게 감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권장 과목을 듣는다는 의미는 약간의 가점 성격이 있다. 가점 성격이 있으니까 권장 과목을 듣기를 권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의예과나 약학, 간호가 조금씩 다른데,
의학에서는 생명과학 원투와 화학 원투까지가 그런데 화학 2가 의학 계열은 권장 과목인 게 특징이고요. 약학과는 화투까지 그리고 생명과학 2까지 듣도록 되어 있고 간호학과는 생명과학 원투만 핵심이고 화학은 권장 과목인 약간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이런 정도 차이가 보인다. 그래서 평가에 실제 활용하고 있고요. 뭐 그런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고 수학, 과학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실제 평가를 하다 보면 생활교양 과목까지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고는 보통 교과 중심으로 대학은 내용들을 살피되 아까 제가 후식이라는 과목들 일부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처음 공개하는 자료인데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핵심 과목 보시면 음영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학과들이 지원자의 95% 이상이 관련 과목, 핵심 과목을 듣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95% 정도가 대부분 뭐 백인과도 꽤 많이 있고요. 그죠? 수학은 그렇고 과학도 보면 거의 95% 내외 정도는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 과목은 85% 내외 정도. 이렇게 이제 대학들은 이런 내용들을 따지는데 제가 합격자를 보여드리지 않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요. 비율이 더 높아졌는데 합격자는 높아졌는데 일부 과가 뭐 60, 70 나오는 과가 일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 유형에 따라 좀 다른 결과가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데이터를 왜곡할 것 같아서 제가 합격자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제가 이렇게 표기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생체의공학과나 이런 과는 물리학 2가 42.5밖에 이수를 안 했어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73이에요. 훨씬 비율이 떨어지죠.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 많이 실제 이제 결과 합격자랑 비교하면 수치가 꽤 차이가 납니다. 잘못 지원한 거예요. 감점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생체의공학과 모의평가한다고 샘플링을 했더니 물리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평가 기록에. 네, 의학 계열도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좀 키워서 보여드리는데 일반고 기준으로 보시면 핵심 과목은 거의 95% 가까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고 권장 과목은 85%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핵심 과목은 안 들으면 감점, 권장 과목은 들으면 가점, 뭐 이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 성취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과목, 자연계라고 하면 조금 전에 권장 과목, 핵심 과목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과목의 성취를 집중적으로 대학이 일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전 과목을 보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자연계라고 하면 수학, 과학, 아까 얘기했던 경영학과라고 하면 영어, 수학, 국어 뭐 이런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전공, 계열 관련 성취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석차 등급 관리가 그냥 쉬운 과목만 듣거나 학습 부담이 낮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류 평가 단계에서 확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주도적인, 제가 자기주도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로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약간의 오해가 학생부 종합하면 직업군과 맞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업과 관계없이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냐가 핵심이에요. 진로와 관계없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런 어떤 주도적인 활동, 그 주도성이라는 표현이 뭐 적극적이냐, 자발적이냐, 뭐 이런 개념들이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여러 기록들에서 잘 드러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영어 학술 동아리에 SNS 마케팅 효과에 대해 조사하고 영어로 발표했다. 영어 학술 동아리니까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로 활동에 기업가를 직접 전자메일로
면담 요청을 하고 기업의 성공 요인 뭐 이런 것들을 탐색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게 이제 주도성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 동아리인데 이 학생은 바닥에 떨어진 샤프심을 줍고 있는데 바닥에 평행선에 샤프심이 걸려있는 모양이 비풍의 바늘처럼 보인다 라는 교사의 말에 호기심을 갖고 그런 실험을 기획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따져보면서 이게 자기주도성을 가진 학생,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저희들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요즘 최근에 수업량 유연화라고 그죠? 17차 시 중에 1차 시를 학생이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읽어보면 자소서 같아요. 왜 자소 같으냐 하면 담임 교사가 쓰거든요. 학생이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거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학업 역량은 뭐 비교적 좀 간명하니까 여러 뭐 쟁점들은 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몇 등급 정도는 붙을까요? 대학 입장에서 몇 등급 정도는 뽑아야 될까요? 전년도 성적과 비교합니다. 전년도 합격자 성적과 대략 맞추고요. 그리고 올해 지원한 학생 성적, 학과별 성적들은 시스템상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순위가 쫙 나옵니다. 가번호 순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학생부 등급 순으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몇 등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평가는 굉장히 쉽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학 입장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정도 말씀드리고, 자, 두 학생 중에 누가 물리학 역량이 더 우수할까요? 지원자 1은 350명 정도의 학교 75점, 원점수는 75점인데 1등급입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3등급이고 32명이 들었는데 원점수가 95점인데 3등급을 받았습니다. 32명이 들어서 원점수가 95점을 받았는데 3등급을 받은 학생과 75점에 1등급 받은 학생. 누가 더 물리학 역량이 우수할까요? 한마디로 결론을 못 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원자 1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을 좀 봐야 돼요. 다른 과목 원점수는 다 높은데 이 과목만 유독 낮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목의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전교과 성적이 다 이렇게 좀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성취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치가 낮은 거예요, 상대치보다. 자, 두 번째 학생은 이 학생은 다른 과학 과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리학 2와 통합 과학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뭐 2등급 같은 3등급 또는 1등급 같은 3등급 이런 마음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해석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실망하는 게 3등급이 나왔는데 3등급 아주 초반이에요. 2등급이 뭐 그냥 등수상으로 보면 한두 명 때문에 3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만약에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점수로 보여주면 이 학생이 좀 아슬아슬하게 3등급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3, 1을 받았을 때 전산상으로 계산하면 통상 2등급으로 저희가 평균을 내잖아요. 사정관들은 3, 1, 1 유사 과목 이렇게 가면 교과가 그러면 1점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 3등급으로 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과목의 성취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거의 1등급 수준에 와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저희가 이제 상승하면 좋게 본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실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뭐 전교과 우수한가, 그렇죠. 절대평가 제가 말씀드렸고 성적 오르는가 뭐 이런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해 놓은 실제 대학들은 평가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다 검토합니다. 유난히 높은 성적, 또 유난히 낮은 과목 뭐 이런 것도 따져보고요. 13명 이하의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은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이런 고민도 있고요. 이 학생은
99점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면 잠이 안 오겠죠? 네, 이런 학생도 있고요.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가를 전산으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학년 1학기에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많지 않거든요. 그죠?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에 판단은 좀 어렵지만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추이를 살펴보고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좋은 점수를 주고요. 원래가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올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유지하는 것을 이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 이런 자료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경제 과목 보시면 94점에 12명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 않잖아요. 소인수 과목. 그런데 표준 편차가 12잖아요. 이 정도면 평균이 80이고, 그러면 표준 편차상으로 12 정도 되니까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경제에서 들었던 학생 중에서는 최상의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 과목들, 이렇게 수학이 1학년 1학기에는 3등급을 받았는데 수투에서 1등급을 받고 만약 미정이나 확통에서 1등급을 받는다면 수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학생으로 판단할 겁니다. 단순히 2등급으로 평균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마케팅과 광고라는 과목,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들을 학생이 찾아 듣고 있구나. 아까 제가 후식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물리학 2 과목들을 봤는데 A를 다 받았어요. 이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A가 많지 않습니까? 성취도 분포 비율을 봐서 학교가 적정히 관리하고 있는지 또 원 과목과 비교하면서 그게 갖는 실제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한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태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부능 특기사항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주도성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 그걸 우리는 묶어서 지적 활력이 넘치는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세부능 특기사항에 이렇게 만약 기록된다라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등급이 좀 낮아도 이런 어떤 지적 활력, 자기주도성, 적극성, 이게 세부능 특기사항에 잘 드러난다라면 당연히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학업 역량 전반적으로 성적을 좀 더 높게 받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점수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기록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교과별로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을 기록하고 참여도, 주도학습 이런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학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께는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를 좀 담아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객관적 활동이나 사실 중심으로 기록했다라면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었는지에 대한 평가, 특히 이제 그 교과와 관련된 역량 중심으로 기록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런 거예요.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 내용 속에 보니까 부정적 영향을 조목조목 반박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 논리적 그런 문제 해결력을 보여준 학생이다. 사회 문제 표현하기 활동의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돋보이는 학생이다. 이런 과목들이 몇 개 모이면 토론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학생. 그래서 사회계열에서 필요한 분석적 사고라든지 그쪽 소양이 좀 뛰어난 학생.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계의 경우에 물리학 2인데 물리학 현상에 대한 코딩을 통한 물리학 여기에 관심을 뒀던 학생인데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직관력과 통찰력이 돋보이는데 새로운 시도를 했고 결론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관심 분야를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시키는 그런 역량이 좀 뛰어난 학생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주도성을 파악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학생부 종합에서는 중요한 평가가 자료가 되고 학생이 그런 활동을 하느냐가 결국은
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수학을 과학과 연결시켜가지고 발표하기도 하고요. 음악 수업인데 종이악보 오록을 만들기 활동에 수학 원리를 찾아서 뭔가 활동하기도 하고요. 확률과 통계 과목에 사교육과 성적의 연관성을 조사하면서 마케팅 통계 조사를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이 학생은 전 교과가 수학에 대한 깊이, 심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영학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뽑았던 사례입니다. 네, 수행평가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탐구력은 결국 대학이 문제 해결력이나 사회현상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연구하는 그런 역량들이기 때문에 주제 활동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량 유연화도 말씀드렸고, 개별 수업에서 수행평가를 통해서 그런 어떤 문제 해결 과정들을 기록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수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마지막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가 참 어렵습니다. 판단하기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인성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이라는 건 더 모호하죠. 그래서 대학이 이제 공동체로 바꾸면서 학교 생활 중에 결국은 학생이 하는 행동에 바람직한 행동, 뭐 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런 이제 고민 속에 대학이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요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진짜 예뻐하는 학생과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의 학생, 그들 간의 차이는 뭘까요? 글을 읽어보면 안다. 진짜 예뻐하는 학생은 에피소드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표현을 썼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강조하는, 그리고 디테일, 그런 사례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 자소서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교사의 영역이 아니다. 학생에게 맡겨야 될 영역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면 교사 간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전형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환경은 선생님한테 그걸 기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론은 공동체 역량에서는 학생이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서 선생님이 예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가면 조금 너무 차이가 클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나씩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협업과 소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은 이런 어떤 팀별 보고, 아까 수행평가 말씀드렸는데 리더 역할을 하는 학생이 있고요. 발표라든지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이런 자료에서 협업과 소통 역량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부님 특기사항에도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요. 나눔과 배려의 경우는 대부분 봉사활동이 처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고, 이 학생은 환기소동절전이라는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요. 기숙사 자치법정에서 또 봉사활동도 하긴 하는데, 그 외에도 또 세부님 특기사항에 친구들과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성실과 규칙 준수인데요. 2026학년도는 언론에 많이 나왔듯이 학교 폭력은 의무적으로 일괄 그러니까 감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경희대는 그렇게 합니다. 학생부 종합까지도 정량적으로 감점하는데, 다만 1호에서 3호까지 교내 봉사활동으로 처벌받는 학교 폭력 벌칙에 대해서는 경희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감점을 안 할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중처벌의 개념도 있고 또 교육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3호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복한 경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회 정도는 문제없이 그냥 교육적 의미를 담을 생각인데, 그게 또 횟수가 반복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런 출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간명하게 보는 거는 출결사항 봅니다. 첫 번째 학생은 지각 1회가 있네요. 감점할까요? 이 정도는 봐줍니다. 맞부리 부부가 많기 때문에 1회 정도는 실수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는 학생처럼 8로 질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고민이 무지 많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근데 진짜 또 질병일 수도 있잖아요. 감점하기가 어려워서 면접 때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더십 활동인데 가장 리더십 판단하기 쉬운 방법은 임원 활동이 맞습니다. 이게 기본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른 얘기로 우리가 어렵게 자꾸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임원 활동도 행간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요. 임원을 하지 않는데도 읽어보면 리더십이 보이는 학생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대체로는 전교회장 정도 하면 리더십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뭐 경희대 입장에 생각해 보면 수행평가를 했는데 뒤에서 자료를 조사해 주는 학생이 있고 앞에서 발표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굴 더 좋아할까요? 앞에서 발표하는 학생이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조금, 리더십 자체가 물론 서번트, 또 이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원이라는 것 자체는 친구들이 일단 그런 것들을 어쨌든 뽑아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1, 2학년 학급의 부장 이런 것도 봅니다. 봉사부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내용도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친구 제가 행간의 의미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 한번 보시면 장난기와 웃음이 많은 소녀 감성을 내면에 담고 있어서 친구들의 앞머리를 정리해 주는 거 학급의 마든지 역할을 하는 학생이다.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이 행특은 앞의 내용을 다 읽었기 때문에 출결부터 우리가 세트까지 대략 어떤 학생인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딱 읽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예뻐하고 이런 어떤 리더십도 갖추고 뭐 이런 모습들을 확신을 갖고 점수를 줄 수 있잖아요. 행특의 가장 큰 의미는 이런 제가 판단했던 자료가 판단이 맞구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게 바로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자녀 그리고 여기 온 학생들은 결국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에서도 선생님이 좀 예뻐하고 실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어렵죠. 학생부 종합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고르게 여러 이런 어떤 역량들을 보고 잠재력이 좀 뛰어난 학생들 이런 것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개개인성이나 개별성이 좀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